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또 모셨는데요. 정수환 선생님이십니다. 예, 정은요, 이 곤배 정자가 아니고 이 나라 정이라 그러죠? 네. 예, 정이라는 나라죠. 우리 은나라의 수도잖아요, 여기. 네. 은나라 수도. 그 다음에 숫자는요, 이 정 교수님은 이게 돈을 해는 단위 숫자예요. 오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환자는 이 빛날 환자. 예, 빛날 환자. 예. 그러니까 돈의 발다. 아이고. 돈의 그 돈의 발죠. 그래 이름대로 저 선생님, 그 박사님은 상평통보를 연구하는 것을 넣어서 석사학위를 박사학위. 박사학위를 네, 석사 통합입니다. 통합해서 이 돈 박사시네요. 네. 돈 박사. 그리고 또 이 특이한 면은 한국학 그 중앙연구원에서 네, 박사를 하시고 네, 난 뒤에 받고. 영국에 가서 또 다시 석사를 또 하셨어요. 이 전공이 다릅니다. 아하. 박사는 제가 석사 통합을 해서 이 동전으로 17세기 화폐 통보를 박사를 받고 그 주제의 세부 부분이 이제 그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추적이거든요. 그 삶은 그 농촌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 농촌의 변화를 좀 추적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 정치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론을 좀 찾기 위해서 이론의 밝은 영국에 가서 이제 사회 정치학으로 새마을 새마을. 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죠. 그래서 이 한국 예. 농촌 개발과 국제 개발, 네. 동계와 새마을 운동 그리고 공적 개발 원조 네. ODA 이거 최근에 나온 이 단독 저서시군요. 예. 조선 시대부터 예. 정말 조선 시대부터 현대까지 상당히 그 넓은 역사의 텀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또 정 박사님은 또 재미있는 게 고문서에 담긴 조선의 일상이라 그래서 또 아마 이 같이 공부하는 동학들하고 맞습니다. 예. 몇 분의 동학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고문서에 담긴 조선의 일상 이런 좋은 책을 쓰신 아주 정말 장래가 아주 이 촉망되는 훌륭한 이 조선 시대 경제학자라고 하면 되겠죠. 네, 경제학자. 예. 근데 저 박사님은 경북에 보통 이 영일정시라고 부르는 영천에 가면 영천에 있는 분들은 오천정시라고 부르잖아요. 예, 거기 출신이신데 처음 대학에서 그 이수건 선생님, 예. 예? 예. 정석종 선생님, 맞습니다. 예? 네. 그 이런 선생님들이 그 은사했었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 이름도 약간 그 운명 결정론의 생각도 조금 있는데 그래 돈에 관한 게 되는 제가 육사를 하려고 예, 가니까 아까 말씀 그 두 분들 선생님께서 이 사회경제사 사회경제사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계시고 사실 그 당시에 그 연구 분위기를 조금 리딩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에게 좀 상당히 좀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 논문 주제도 그 두 분 선생님 영향을 받아서 그 동전을 주제로 사실 상평통보 주제지만 그 동전의 뭐 쓰임 만들기 이게 아니고 그것을 썼는 사람들 무엇을 샀고 무엇을 먹었고 그 사람이 쓴 일기 라든지 땅 문서 이런 것들인데 그게 오늘 이제 쌤하고 얘기할 그 퇴계 선생의 경제 생활이라든지 관련이 깊이 그렇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역시 그 유명한 오천정시 출신에서 그런지 이 퇴계 선생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하게 여러 분야 공부를 하시는데 오늘 말씀해 주실 것은 퇴계 선생과 서원 문제, 그렇습니다. 네, 서원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께서는 왜 그 서원에 그렇게 그 당시에 그 사학이 있고 또 성균관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왜 서원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서원 운동을 펼치셨는지 그거 좀 알고 싶어요. 되게 좀 중요한 질문인데 저 사실은 철학이라든지 사상에 대한 정통한 부분은 아닌데 저는 좀 달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퇴계 선생께서 뭐 성학 10도라든지 그걸 뭐 역절을 내셔가지고 이 성리학에 대한 뭐 새로운 해석, 그렇죠. 물론 뭐 주위에 선생님들 잘 있는데 중요한 그러면 왜 선생님께서 하신 활동 중에 저술도 있지만 사회 활동 중에 가장 핵심은 제가 서원을 건립을 하려고 노력하신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 부분은 학생 질문과 관련해 봤을 적에 본인의 삶과도 일단 연관이 있고 그건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상. 조선이 건국되고 성리학을 이렇게 쭉 우리 스스로 해석해서
널리 퍼뜨려보고 싶은 그게 있고 거기 핵심은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기 지역 사회의 자치, 저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는 사실은 그 주희. 네, 주자. 우리가 오브리에 자기가 살면서 저는 좀 늙어서 네. 주자라고 부르고 네. 젊은 학자들은 주희라고 부릅니다. 네, 주희. 예. 주시. 주자의 그 이름이 이렇게 빛날 휘자잖아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주자라고 네. 높여서 부르고 역시 이 퇴물과 신지는 차이가 나죠. 예. 네. 제가 할 질문이신데 제가 오브리를 가봤어요, 선생님. 아, 오브리도 네, 가셨구나. 네. 아, 예. 오브리. 네. 오브리도 주자의 고향. 예. 오브리도 가셨군요. 아, 저는 가서 아주 감명을 받았는데 아, 예. 거기에 있는 산천. 예. 뭐 저 고향하고 전혀 다름이 없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런 그래서 느낌을 가졌구나. 왜 그 관심을 가게 되었냐니까 투자의 저소자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이게 어쨌든 사창을 통해서 사창, 이권을 그렇지. 함께 해결한다든지 사창. 예. 또 뭐 향권을 함께 공동 투자하는 사적들, 이게 엘리트들의 쉽게 말하면 협동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 모습, 맨날 죽으라고 감동이에요. 공부만 하는 책상 불림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사회 문제에 관해서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네. 활동도 하셨다. 그렇습니다. 주자도 그렇고 예. 퇴계도 그렇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 마을 공간이 되게 중요한데 오브리 자체도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지역 단위로 뭉치기 좋은 공간적인 구성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아마 퇴계사님께서 오브리 가보지는 않으셨겠죠. 하지만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 그렇죠. 무의산도 그림으로만 보셨죠. 네. 그리고 저수를 보게 되면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주희가 펼쳤던 그 생각들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철학적인 사유도 있겠지만 내가 사는 이곳, 이 마을들을 어떻게 주희가 얘기했듯이 오브리처럼 뭐 사창도 만들고 향약 이런 것도 해서 좀 깊은 그렇죠. 잘 사는 예한 향약, 예. 그것도 퇴계적이 하신 다 그런 영향이 있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제 중개 서원이 매우 또 중요하고 주희가 또 그 강조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서원을 통해서 내가 배운 이 학문, 공동체가 함께 잘 사는 학문들을 널리 퍼뜨려 보겠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후배들 제자를 시켜서 열심히 서원을 만들자.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이게 동전 박사라서 그런지 먹고 사는데 관심이 많거든요. 퇴계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게 아무리 뭐 철학적으로 좋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당장의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한다 그러면은 실천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삶을 투영해서 이 공동체가 잘 사는 함께 평화로운 마을을 만드는 가치로서 하나의 이상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동력으로서 서원을 한번 시도해 봤다. 그러면 이 퇴계 선생 이후에 네. 이 조선 후기까지 많은 서원이 지어져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어떤 문제점을 야기해서 대원군이 서원 철폐도 하고 또 남길 건 남기고 정리했습니다마는 퇴계 선생 당시에는 퇴계 선생의 역할에 의해서 세워진 서원들이 대부분 어떤 서원들이 있고? 서원 우리한 대부분 유명한 서원들은 사실은 퇴계 선생께서 거의 뭐 기초를 넣으셨다고 볼 수 있어요. 기초를 넣으셨구나. 퇴계 이왕 생각하는 이제 본인의 선배라고 하는 그 우탁. 역동서원. 거의 뭐 직접적으로 그 예안에다가 세웠잖아요. 또 그냥 아마 엑서사이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그 이산서원이라든지 영주에 있는 이산서원, 임고서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영천의 임고서원. 이산서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도 뭐 너무너무 잘 아시지만 서원을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관리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규라는 원규. 그게 이제 퇴계가 제정을 하고 사실은 조선 서원의 서원 요즘 치면은 학교 규칙 교칙이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천의 임고서원 같은 경우는 서원을 건립할지 거기에 뭐 그 정윤량이라든지 이런 분들 지역의 엘리트들을 동원해서 서원을 지어라 하지 건물의 구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예법 이런 것들 수시로 이게 편지를 통해서 주고받거든요. 근데 저 황준량 선생께서 그렇게 해주고 그런 세 명의 이제 이른바 제자이자 지역의 엘리트들이 모여 사는 모습들 이런 활동의 모습들과 교칙의 모습들 함께 이렇게 제시해 줌으로 해서 이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그 공부의 공간, 생활 공간으로 서원 그것들을 잘 운영하는 방법을 해서 교칙 이것들이 결합되는 그러한 시금석을 놓은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주벽을 모시는 문제도 퇴계 선생님께서 관여를 하셨습니까? 임고서원 경우에는 관여를 하셨고 뭐 하셨고. 근데 뭐 그렇죠. 예. 그건 또 지역에 또 향론이 또 있으니까. 향론이 있으니까 참고해. 그런데 그 원교에 보니까 네. 제가 좀 속물이어서 그런지 그 여색은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것만 있고 다른 거는 잘 잊어버렸어요. 네. 좀 거기에 그 서원 경영의 경제적인 문제에 관해서 언급한 게 있습니까? 예. 뭐 어쨌든 그 여성의 출입을 상당히 엄격히 강조했죠. 아니 뭐 일하는 그 아줌마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그 이 기생이나 뭐 혹시 이런 사람들 여색이라 한 게 아닐까요? 뭐 여성이라든지 네. 음악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상당히 좀 주의를 주었습니다. 아마 부엌에 밥 짓는 여자가 해야지 남자가 하겠습니까? 거기도 뭐 기록상에는 네. 그 여인은 잘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물론 원노비가 있긴 있었기 비가 있으니까 비가 있죠. 비가 있으니까 여자 있을 텐데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성에 주목한 것은 어쨌든 서원의 엄숙한 공부 분위기는 대전제가 되고 거기에 무슨 책을 공부하고 어떻게 하라는까지 수식어가 다 써놓았었는데 첫 번째 요체는 이 서원의 일을 담당하는 원유라고 유사들은 이른바 실무 경험이 있는 하다못해 또 유양 좌수라든지 그 관직에 좀 침입해본 그런 사람을 뽑아서 좀 조직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유사를 한 명으로 두게 되면은 견제 균형이 안 역시 견제 유사시 이원화 체제를 둬서 지금도 그렇더군요. 그게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인수인계라고 전여라고 합니다. 네. 서로 이 5명이 모이더라고 17세기 보니까 견제. 정보로 확인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때는 이제 서원의 기물들이 있겠죠. 뭐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누수라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책자 그리고 기물들 있지 않습니까? 책상 뭐 기타 등등에 대한 확인이 이제 견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있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서원의 땅들이 있거든요. 땅들에 대한 관리도 그 서원에 출입하는 유생들보다는 가까이 사는 노비들이라든지 상상들이죠. 평민들을 경작하게 해서 이른바 누수가 안 생기도록. 누수라는 것은 아무래도 양반들이 가서 이렇게 땅을 경작하게 되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른바 양반들이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권위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방지하기 좀 어렵죠. 이런 것들을 조금 단도리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넣어두심으로 해서 중요한 나중에 도산 서원이 그 19세기까지도 아주 잘 경영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시금석을 놓으셨다라고 좀 생각을. 시금석을 세우신 건 아니죠. 하지만 국악들이 그 뜻을 받아서 그 퇴계선의 경제관은 제가 과문하지만 듣기에 조부 그 계자 양자의 영향을 좀 받았다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그래요? 약간 반은 맞고 반은 좀 안 맞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해야 될 건 약간 시대적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라는 것은 이제 그 조부의 재산이 직접적으로 이황에게 왔느냐. 그렇죠. 그때 팔남매 가운데서 한 분이 일찍 돌아가시고 7명이 균본을 했으니까 그거 뭐 별로 없었을 거예요. 첫 번째 이계양에 주목할 건 뭐 널리 알려져 있지만 어쨌든 그 지금 퇴계 종가가 있는 온계라든지 뭐 그 토계 쪽으로 개척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고 이분이 이제 어쨌든 지방관을 갈 적에 그곳을 발견하고 개척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소문에는 중이 그 수로를 잘 정비하게 힌트를 줘서 그렇게 해서 농지가 커지고 훌륭한 자식을 또 후손을 낳을 수 있었다 이런 전설이 있더군요. 정말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쉽게 말하면 설화들이 곁들여져 있는데 앞서 말씀 그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전설의 고향이라 드라마 좀 전설을 괜찮아요. 보게 되면 뭐 지나가든 중이 막 이런 등재해주는 게 많은데 사실은 그 결과를 두고 뒤에 이제 얘기가 덧붙여지는 건데 그런 얘기는. 그게 사실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계양이 그 터를 보고 지금의 있는 그 터를 보고 계곡과 산곡 사이에 있는 노비들을 가지고 이 주인 없는 땅 그 당시에 무주진앙지라고 합니다. 주인 없는 묵은 땅. 이 경국대전을 보게 되면 조선 초기에 나라 입장에서도 이게 땅을 많이 경작하게 되면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인 없는 땅은 경작을 권유를 했습니다. 권유를 하고
그런 권유해가지고 1년 이상이라든지 몇 년 이상을 경쟁하게 된 그게 소유권을 줬어요. 예. 그건 이제 이반이라고 해서 반에 이반. 그런 다음에 이제 세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매우 권장되던 사회였습니다. 황무지 개간. 그럼요. 그게 사실은 이게 성리학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예. 16세기라는 이 분위기 자체가 선생님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또 현대사를 보게 되면은 선생님 연배 때 보면 이게 나라가 한참 일어나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부동산이든 뭐 이자율도 높고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 상승. 그럼요. 거의 6% 10%라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죠, 전 세계에. 그렇죠. 그와 비슷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위기양에서는 16세기에 국가 정책적으로 그때, 사회적으로 있었다. 그때가 그런 시절. 거기에 우리가 새마을운동 발전의 근대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리학 이론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의가 말하듯이 이게 엘리트들의 책무, 사회에 대한 봉사 이런 것들이 지식을 빨리 농업기술 지식을 빨리 배워서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자기가 앞장서서 무주진앙지를 열심히 개발하는 거죠. 개발하다 보니까 땅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퇴계 선생의 처가집들도 대부분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집안들이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특히 처가집도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외가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분들이 이제 다 그 시대를 함께 사는 사람들이니까 많은 토지를 이거 토지를 일려고 그러면 노비가 있어야 돼요. 그 그렇죠. 당시에는 연구에 의하면 땅이 그렇게 생산성이 그 당시에 노비는 한 60% 정도 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연구에 하면 지금 사실은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퇴계 선생이 이게 도산서원 또 도산서당을 건립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내 삶이 조금 뭔가 있어야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 본다 그러면은 이왕이 당대 얼마만한 토지와 노비가 있었느냐는 추적을 해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 16세기, 15세기 이계양 사례 15세기는 열심히 이제 무주 일항지를 개간을 해서 그리고 그 퇴계 선생의 외가와 처가 다 마찬가지지만 이런 많은 불려진 재산들을 자식들에게 나눠줄 시기예요. 그렇죠. 많은 거를 근데 나눠서 경북대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오해하는 게 그 당시에도 장자를 많이 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완전히 n분의 1로 균분을 했더군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n분의 1 균분을 하는데 이 성리학의 핵심은 제사를 져야 돼요. 그렇죠. 장자한테는 제사를 지나기 위한 기금을 좀 떼주고. 근데 다른 경우에 보면 그 당시 제사도 돌아가면서 지내. 제사 제일절 따로 두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퇴계 선생한테 왔다고 보는 게 전혀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시드 머니가 되었던 것은 분명을 하고 또 퇴계 선생이 사실은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분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다 가니까 분재기를 쓸 필요가 없어. 분재가 안 남아 있어서 이왕이 얼마나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노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손자가 또 아버지로부터 분재받은 그 오남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보게 되면은 노비가 지금 한 400구 쓰여져 있고 토지도 한 70여 석이 있는데 노비는 사람으로 치는 몇 명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입구자. 노비 309 정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토지도 한 뭐 1000두락 넘는 그런 정도의 토지가 있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토지를 치면 뭐 1000두락이면 한번 10,000평쯤 되란가 그 정도 됐다라고 보는데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저 사람을 물려받은 것도 있고 본인이 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또 본인이 산 것도 있다고 되게 중요한 것은 이제 그분이 아들한테 보낸 편지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가서에 그게 보면 자식한테 많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퇴계 선생님께서 당신이 공부하시고 가정을 경영하시기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다. 그 때문에 이게 조금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가지면서 학문에 전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 뭔가 좀 환원할 수 있거나 도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다가 소원이라든지 서당이라든지 교육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퇴계선생이나 뭐 저희들이나 마찬가지 한 가지는 그 마누라 모르게 쓸 수 있는 돈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이긴. 그럼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이렇게. 그런 게 있어야죠. 있어야지 가끔씩 뭐 커피라도 한잔 마시면서 그렇죠. 친구 사면 친구 만나면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하는 건데 하여튼 뭐 그런 능력이 되게 충분했다. 이 경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부자라는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를 본다면 뭐 한 중상 정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대군들은 뭐 10,000명의 노비가 10,000명도 있고 뭐 몇천 명. 영흥대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한 토지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뭐 10,000명 넘더군요. 뭐 서울에서 약간 고관을 했다면 기본적으로는
500명, 1000명 전국에 정도. 다 500. 노비들이 다 흩어져 왜 그러면 있고. 노비가 전 그 당시에 이 평균으로 국민의 반 이상이 노비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제가 보니까 서기의 박재당 선생이 쓴 글에 보니까 네. 그 양반 그 최고 20%, 네. 그 상민 20%, 네. 40%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60%는 노비라고 써놨다. 네. 그리고 양반의 그 20% 가운데 8, 90%는 놀고 먹는다. 네. 그 나라가 이 꼬라지가 뭐냐 이렇게 썼더군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 태계가 이왕에 당대에 있었던 뭐 노비라든지 토지의 규모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 이 완동이라든지 영해 지역에 있었던 뭐 여러 집안들 외내라든지 그 광산깁시라든지 재량이 이런 집안들 분석해 보게 되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노비가 뭐 거의 900몇 구가 되기도 하고 몇 수백두락에 넘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았죠.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포인트로 해야 될 것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대적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무슨 부가 늘어나는 시기, 제가 보기 16세기까지 그 흐름에 함께 하는 것들에 대한 그렇죠.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있고 그거를 주도해 나가는 세계 선생님의 그런 시대 감각 또 그게 그치지 않고 이것들을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돌려야 되겠다는 그런 비전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좀 놀라운 것은 그 태계생이 말은 뭐 물려받기도 하고 본인이 사기도 했지만 이 경영에 대한 마인드입니다. 가스를 통해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분석한 걸 살펴보게 되면 경영. 이 아들에게 편지를 줄 적에 땅을 살 적에 쉽게 말하면 이매라고 합니다. 이매라에서 옮길 이자가 있거든요. 옮길 이자. 우리가 토지를 매매할 적에 이매를 중요하게 살매자. 사매. 살매자. 팔매자. 팔매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팔매자. 사고 파는 건데요. 이 이매라는 것은 이 16세기까지 오게 되면 전국에 토지가 다 있어요. 태계생 같은 경우도 뭐 의령에도 있고 풍산에도 있고 한 5-6군데의 토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재를 받으니까. 근데 먼 곳에 있는 토지는 관리가 힘들죠. 왜냐하면 뭐 노비들이 하는지 하는지 모르고 뭐 쌀가마 한 가마 생산했는데 뭐 이번 농채 망쳤다가 안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집 주위에 있는 토지를 사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산책하면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 이매를 하는 거라. 그래서 먼 곳에 있는 토지를 팔고 자기 집 주위로 있는 토지를 모으는 것들을 이제 사실은 인진 전쟁 이후에 많이 하는데 태계생 가서를 보게 되니까 이미 태계생 당대에 아들을 종용해서 그런 활동을 하셨다는 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땅이 그렇게 비약적으로 많지 않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더 하셨다는 게 사실 전략의 성공적인 측면이 있고 또 자정을 통해서 뭐 노비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법, 독려를 한다든지 뭐 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조직을 관리하는 마인드, 조직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남다른 특징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 많은 토지가 있을 수 있죠. 많은 노비가 있을 수 있지만 효율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퇴계선생이 고고하게 매일 하루 종일 잠자는 시간을 제약은 책만 보시고 철학적 사고만 하시고 그래서 고고한 분이었는데 무슨 땅 문제, 노비 문제에 신경을 쓰시느냐. 그걸 오히려 그걸 가지고 퇴계선생을 디스하려는 그런 또 그 생각을 한 사람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젊었을 적이라든지 제 할아버지 살 적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는 퇴계선생께서는 이슬만 이슬만 뭐 방구도 안 끼셨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이제 자식들이 있고 보니까 사실은 이 사람 사는 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저도 사실은 우리 애들 교육을 해야 되고 가게를 꾸려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생자든지 뭐 사회활동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또 제 선생님들 많은 분들 계시는데 퇴직하시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에서 이 학문적인 영향을 다 펼치지 못하시는 분들 사실 또 계십니다. 그렇게 보면은 퇴계선생님께서 정말 이 내 삶은 모르겠고 나는 공부만 해야 된다 해서 이슬만 드시고 아무도 안 드셨다 하는 것은 이 사람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인간 세계의 모습 아니겠죠.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계선생님께서 이 냉철한 시각으로 변화하는 세상을 꿰뚫어 보시면서 거기에 몸을 담그시고 함께 삶을 살아간 것이죠. 오히려 퇴계선생님께서 땅도 사시고 방구도 끼시고 심지어 편식도 열심히 가셨다 뭐 이런 얘기 해주는 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에서 운동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운동 많이 하셨겠죠. 방에서 그 활인 신방 이걸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건강해야 되니까 진짜 건강하세요. 퇴계선생은 또 뱃놀이를 자주 가시고 등산도 자주 하시고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좀 이게 그것은 저녁에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산에 갈 수 있어요? 이제
하기는 저희 주머니에 5만 원 없으면 친구들부터 못 만나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즘 사실은 제가 외람되지만 그 퇴직하신 선생님들 어른들 중에서 퇴직자.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용돈 하루 10,000원 받는 분이 최고라는 거예요. 10,000원 받으면은 제가 되게 놀라웠던 것이 이 퇴직자 연구하는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활동 범위가 이 5,000원 받는 사람과 비약적으로 다르답니다. 왜냐면 지하철 구간이라든지 버스 탈 수 있고 왜냐면 밥을 한 끼 먹어야지 않습니까? 밥 먹고 지하철 타고 뭐 천안까지 갔다 올 수 있다 이런 것과 밥 먹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것, 이건 다르거든요. 저는 마누라가 하루에 3만 원씩 줘서 그러면 엄청 제가 좀 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지? 이때를 빌어서 마누라에게 감사함을 친구 만나가지고 네, 예. 밥도 좀 사주고 다 끌고 쓰죠. 지금 사실은 우리 선생님 같은 분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좀 얘기가 빗나가는 데서 있는 좀 뿌듯해지. 빗나가는데 제가 출퇴근하다 보면은 이게 출퇴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리어카를 밟는 게 끌어다니면서 종이 주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을 제가 지켜보는 거죠. 근데 태계 선생은 그런 분들을 줄이려고 고민하신 분입니다. 정 박사님, 네. 그 기부와 수당에 관해서 조금 말씀. 네. 예, 우리 이 기숙사 문제도 뭐 있더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다 이어지는 얘기인데 태계 선생님께서 내 삶이 이렇게 안정이 되고 또 평소에 고민하시던 뭐 주위의 사상을 사회에 환원해주는 뭐 우리 사회를 말씀드린 것처럼 좀 평안하고 협동하는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 그런 이상은 모든 철학자가 다 사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가 사실은 문제인 것이죠. 자기 방에서 하루 종일 책 읽는다고 그게 실현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태계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지금의 도산서원자의 도산서당을 지었죠. 그 서당을 묘사한 것도 저는 아주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쌀인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쌀인문을 만든 것이 유정문. 유정문. 그 문제가 상당히 감동받았습니다. 태계성이 그 쌀인문을 안 짓고 뭐 상칸 대문을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쌀인문을 이렇게 역시 보여준 건 나는 검소하다.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쌀인문 맞아요. 해주고 내가 이 재단을 다 만들 수 있겠죠. 뭐 돈 없는 거 아니니까 부자재 사서 노비들 시켜 등불 올릴 수 있는데 그게 당신의 제자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사성이라고 지현 선생. 제 제자가 있으니까 그 아버지에게 연락을 뭐 교장에게 이런 말을 했는 걸로 문집에 남아 있어요. 그래요? 예. 이 학생들이 이제 기숙을 하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기숙할 공간이 부족하다. 또 자네 그게 좀 뭐 넉넉하니 뭐 기숙사 하나 올리는 거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은근히 왜냐면 저 유정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검소하게 삶을 지향하고 있고 사회를 하고 있으니 자네가 이렇게 또 사회 환원 좀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께서 기꺼이 사회분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그 영락제 시장을 지어서 기부를 하니까 이 서당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죠. 이 태계 선생은 또 그 분야에 또 고수시네요. 뭐 요즘 그 기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기부 금액 목표가 있어요. 1억을 모으겠다 한다 그러면은 우리 김원종 선생님께서 1억 바로 내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낼 수 있겠죠. 근데 김원종 선생님 혼자서 1억 내는 것보다 깜짝 놀랐네. 100명 정도 혹은 1000명, 1000명께서 기금을 해서 1억을 모아서 기금을 많이 써가는 것들은 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죠. 저는 태계 선생님 그걸 봤다고 봐요. 내가 기숙사건 지을 수 있죠. 하지만 나는 조그만 서당 하나 짓고 쉽게 말하면 그 기금들을 이렇게 모아가서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해서 그 의미를 배가시키는 그런 노하우를 벌써 500년 전에 이렇게 시전하셨다. 저는 봅니다. 펀드레이징을 하신 거죠. 정말 대단하시군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조선 전기에 남기신 물론 성악기도가 있지만 이 현실적인 핵심적인 가치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박사님, 도산서원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그 9개 서원인가가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체감이 안 돼요. 이 서원, 각 서원들이 또 그 외에도 많은 서원이 있는데, 현재 사회적으로 역할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서원 전문가가 좀 말씀을. 사실은 서원을 이왕이 지을 적에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보기에는 서원의 그 시대적 소명 역할은 제 주관입니다. 주관인데 한 임진 전쟁 끝나고 17세기 전반이면 거의 소명을 다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뭔가 새로운 존현 양사가 안 되는 상황입니까? 태계 선생이 생각했던 존현 양사의 의미가 이제 바뀌어야 될 때가 있어요. 사상적인 뭐 어떤
역할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예, 줄 예, 아시다시피 예. 어쨌든 그 질이 멸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오늘날 이제 서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면 태계 스님께서 남기신 그런 가치를 되짚어 보는 것들이 좋은 방법이 되긴 하지만 너무 멀지 않습니까? 예, 예, 너무 멀기 때문에 또 그 얘기를 하자 그러면 또 서로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의 서원이라는 어쨌든 그 옛날 했듯이 교육의 네. 공간이니까 뭔가 문화의 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지금 서원이 문광부 문화체육공간의 발표에 의하면은 유적 중에 재방문율이라고 있답니다. 아, 재방문율. 뭐 한 곳을 가게 되면 어떤 감동이나 공감을 얻어서 다시 한번 가게 되는 것이죠. 네, 예, 예. 서원이 최하랍니다. 한번 가고는 다시는 안 간다. 아. 네, 왜냐면 뭐 건물도 비슷하고 가면은 뭐 그저 제사 지내라 그러고 뭐 이렇게 엄숙하고 뭐 이런 것도 연중에 강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트렌드에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거기에 또 이렇게 교육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엔 그걸 한번 탁 터서 뭔가 뭐 공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뭔가 좀 자유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재창출한다 그러면은 뭐 무료 외국어 교육 같은 거. 그런 것도 좋습니다. 좋고 제가 17세기 중반 이후에 서원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것들을 지금의 우리가 와가지고 17세기 후반의 서원을 그대로 카피앤페이스트한다. 저는 의미가 크게 높지 않다. 의미를 말씀하신 무료 영어 공연한다든지 영화 관람을 한다든지 음악회를 한다든지 뭐 그냥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모이고 하면서 뭐 젊으나 나이 많으나 남녀노소 막 한다고 그러면 뭔가 뜻하지 않은 제3의 무엇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엄숙함을 좀 엄숙함 타파. 네. 태기생도 엄숙한 걸 뭐 공부할 때 열심히 하라고 했지만 따뜻한 봄바람 같은 분이었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조금 서원에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저도 그렇지 제가 서원 전공자지만 일단 거기 그 누가 그걸 지나면은 뭔가 오피스를 여미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죠. 면이 아유 또 그런 면이 있었구나.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서원의 이 활성화에 있어서 네. 거기 모셔지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범위를 좀 넓혀서 네. 그 마을에서 훌륭한 분들을 네. 그 아주 그 좀 차이를 좀 두더라도 네. 많이 모시면 무슨 후손들이라도 자주 가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네. 훌륭하신 그렇죠. 그 지역에 있는 그건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멀리 있는 것보다 멀리 그 지역에 아주 훌륭했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의 네. 그 이야기를 들어본다든지 네, 그렇죠. 와서 아니면 그분들로부터 뭐 얘기를 듣는다든지 맞아요. 이런 열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그 참 중요한 말씀이군요. 예. 좀 가까이 태계생도 우리가 뭐 500년 전 어른이시긴 하지만 좀 더 우리가 가까이 모시고 싶은 건데 제 세대 때는 상당히 멀리 있었어요. 근데 지금 좀 더 가까이 당겨보고 싶은 것처럼 서원도 조금 예전에 있는 그런 박물관에 있는 그런 유물이 아니라 좀 우리 삶에 가까이. 근데 그 방금 전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우리 함께 사는 훌륭하신 무료 외국어를 뭐 그런 것들을 같이 해보고 하면은 일단 발을 들여놓고 제발 그 재방문율 조금 높여야지 뭔가 답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조선 경제사를 전공하신 그리고 이런 아주 훌륭한 저서를 가지신 이 정수환 박사님을 모시고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고문서에 담긴 조선의 일상. 그러니까 이 고문서가 이거 초서로 되어 있고 또 막 이렇게 흘려 쓴 것이어서 참 보기 어려운데 그거를 해독해서 그 속에 있는 조선시대의 이 모든 그 사민들, 산업공상 이런 분들의 일상에 있었던 이런 애들을 모아서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 저는 뭐 경학을 연구하지만 경학 연구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경학이 어렵죠. 아니 그리고 또 여기 또 농촌 개발과 국제 개발 그래가지고 말이죠. 동기회와 새마을 운동 그리고 공적 개발 원조 이까지도 범위를 넓혀서 현대까지 넓혀서 이런 훌륭한 이 저서를 쓰신 정수환 박사님인데요. 정 박사님의 이 마무리 멘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태계 선생, 이황 그런 거 상당히 무겁습니다. 예, 무겁고 좀 당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렇게 뭔가 우상화되고 신격화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존재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주제와 관련했을 적에 쌤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좀 더 가까이 우리 가까이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 16세기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고민했는가라고 하는 그때에 대해 좀 더 다가감으로 해서 태계생의 훌륭한 분은 나만 생각하지 않았던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찰력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예. 우리 후세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다는 게 중요하고, 물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간으로서의 여러 모습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 선생님도 계시지만 저도 사실 하루하루 살기 바쁘지만 그래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식 세대, 후손들을 위해서 뭔 가치 있는 걸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해보는 게, 그게 곧 태계선생님께서 고민했던 것과 같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태계선생에 가까이, 이항에 가까이 인간 이항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접근이 아닐까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 한중연의 책임 연구원이시고 고문서 연구 실장으로 계시는 정수환 박사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정 박사님께서 더 우리 모든 이 조선 시대를 알고 싶어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 개발에까지도 예. 이걸 알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 박사님의 말씀을 자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